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소 상투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 지난 2019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은 또 선거의 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나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망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야말로 특별한 분들 세 분 모시고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신영정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권업계의 전설로 남아 계시다가 지금 학계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 김영익 교수님. 옛날 일입니다. 지금 지금 자산운용업계에서 가장 핫하신 우리 존리 대표님, 그리고 리서치 업계에서 꾸준히 지금 역할을 해오시면서 또 뭐랄까요, 시장에서 또 하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는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이렇게 모시고 또 새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은 우리 증시가 글로벌리 이렇게 가장 처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거는 참 부인하기 힘든 현실인데 그 배경부터 잠깐 한번 세 분한테 한번 듣고 얘기를 풀어갈까 싶은데 교수님 먼저.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2011년이요. 소위가 이른바 증권 시장에서는 박스피라고 그러는데 박스피죠. 네, 네.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주가를 보니까 한 2,070이었거든요. 그 축을 해가지고 조금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연평균 너무 오랫동안 네. 질환작이 지속돼 있는 것 같습니다. 딱 그 중에 하나만 찾으신다면 박스피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만 대주신다면. 경제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요. 또 기업 수익이 2017년 한 해는 증가했습니다만 거의 정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우리 시장 먼저 한번 진단해 주신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장기 금리와 또 단기 금리와의 그 차이, 그게 굉장히 이제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 그런 게 일어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머징 마켓보다는 이제 디벨롭드 마켓으로 돈이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그런 강대국에 예. 돈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거 아니냐, 앞으로 일본의 케이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압축이 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전체 인덱스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한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띄워넣게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보면 한국 주식은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훨씬 너무나 낮기 때문에 하는 것도 오히려 그렇죠.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네네. 네. 존 이 대표님 말씀하신 에서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두 종목을 합치면 우리 증시 시가총액이 한 26% 되거든요. 네.
그 투톱이 30% 넘게 올랐는데 주가 지수가 뭐 많이 못 오른 거는 다른 게 진짜 못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코스피를 그려보면 한 1700 정도 선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나쁘게 보면 우리 그 상당수 그 산업의 경쟁력이 네. 떨어졌다는 비관론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 투자할 때는 싸다른 것만큼 또 좋은 기회가 없는데 상당히 저렴한 그 밸류에이션의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건 또 올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좀 기업 이익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30% 넘게 감익이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에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명목 변수기 때문에 이게 주는 게 사실은 조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3년 연속 준 게 IMF 외환위기가 유일하고요. 2년 연속 준 게 2012년, 2013년 이때 조선업, 건설업이 소위 빅베스 한다면서 네. 부실 떨 때 2년 연속 줄었고요. 그거 제외하면 기업 이익이 2년 연속 줄어준 적도 없었는데 네. 이제 재작년, 작년 2년 연속 줄어들었으니까 주가는 정직하게 저는 기업 이익의 감소를 반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이후로 굉장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총량적으로 보면 가계의 금융자산이 이제 매우 많기는 한데 유출을 해보면은 뭐 시장에 대한 불신감 뭐 다 있겠지만 네. 뭔가 좀 돈이 좀 잘 안 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좀 돈 많은 고객분들을 뵈면 이미 뭐 다 하고 계십니다. 한국 펀드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네. 브라질 채권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조금 잘 안 돌다 보니까 예. 과거에 주식형 펀드 붐일 때는 소위 뭐 개미라고 하는 중산층들이 시장으로 들어왔었는데 요즘 매크로 지표를 보면 정말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임금이 잘 안 올라가는데 집 한 채 살라 그러면 돈이 부동산에 이제 묶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가계 자산이 늘어나는 거나 효과는 똑같지만 집은 깔고 사는 거거든요. 깔고 사는 거죠. 그럼 뭐 그게 어떻게 소비의 원천이 되겠어요. 내가 집 팔지 않는 다음에야 그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건데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하는 거는 참 고민거리입니다. 예. 저도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주식형 펀드로 계속 돈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도 금융회사 다니면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주로 저 은행에서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려놨었거든요. 그때 막 붐이었죠. 근데 예. 그때만 진짜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펀드에서 손해를 본 거죠. 예. 그래서 2008년 8월에 주식형 펀드가 한 144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때 70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0조 안팎에서 정체되어 있는 정체돼 상태거든요. 있는구나.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너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예. 볼 때 아주 근본적인 아까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것에서 굉장히 그냥 안타까운 일인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요? 네, 미국도 과거에는 그랬죠. 미국도 한 20-30년 전에는 그 미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부 일본이 좋다 그러고 미국은 그 해가 저무는 나라로 그 판단될 때가 있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을 쓴 게 퇴직연금 제도거든요. 네. 예. 근데 그 퇴직연금이 그 월급쟁이들의 돈이 계속 그런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지금 딱, 미국이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불과 2-3%밖에 안 되잖아요. 3%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될까요? 2-3%는 될 거예요. 몇 해 전에 1%. 예. 예, 1%는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40%, 50%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은 자꾸 박스권이다. 한국은 안 좋다 얘기하면 근데 저는 거기도 동의할 수 없지만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전부 한국 주식은 나쁘다 그러면서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예, 사람은? 갖고 이제 정말로 한국 주식 나쁘다 하면서 주식 투자도 별로 안 하고요. 주식에 대한 인식도 안 좋고 또 펀드도 안 하면서 약간 그게 뭐냐 그러냐면 그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또 나쁘다 그러고 해외는 좋다 그러고 그게 이제 고착화 된 건데 저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는 낙관론을 피는 사람인데요. 네네.
물론 이제 어닝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할 때가 있지만은 특히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어떤 그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인조했던 것들 있죠. 네. 뭐 조선이라든가 예. 그런 데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국의 사례도 보면 어느 경제나 이제 그 부가가치가 높은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그거를 못한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한국은 굉장히 그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많은 기업이 그 자금을 통해서 창업도 되기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하지만은 한국은 제도적으로 상당히 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도적으로 손을 보면. 예. 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부의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나 대책이 좀 굉장히 부족한 것도 뭐 그렇게 볼 수도 볼 수도 있죠. 있겠죠. 근데 네. 제도적인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면 한국 주식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싸고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제가 한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만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시장이 모든 사람이 주식 얘기할 때는 그게 굉장히 대부분 버블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금융이 성장 산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정책 당국이 금융을 규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규제 대상 예. 내지는 뭐 투기판, 뭐 예. 약간 사고. 그래서 예. 사실 뭐 국내 금융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전희 대표님 말씀하시면 국내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해외 시장도 제가 한 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 11월까지 보니까 주식형 펀드에서 수익률이 29%입니다. 아, 예. 주식 투자에서 네, 네. 그 비중을 계속 늘려놨거든요. 네. 엄청 돈을 벌고 있는 예.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금융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키우는 대상이다. 발전시켜야 하는 발전시켜야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우리 그 GDP가 예. 1,700조 원 정도 하나요? 명목 GDP가 그 정도 되죠. 1,800조 원 되죠. 근데 이제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0.1% 포인트를 더 높여서 2% 한 해 만화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가계 금융자산에서 가계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도 명목 GDP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게 한 2,500조 되거든요. 그럼 전체 국부로 보면 이거 뭐 실물에서 성장률을 높이나 아니면 금융에서 수익률을 높이나 보면 사실은 금융의 민감도가 더 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뭐 경제가 어떻게 계속 고성장을 하겠습니까? 잘 나가는 기업, 혁신산업 나오겠지만 한국처럼 규모가 큰 경제는 이제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인풋이 있더라도 아웃풋이 좀 떨어지는 이제 성숙형 경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거랑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좀 상쇄할 수가 있는 국부를 늘리는 데는 저는 금융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부동산을 좋아하는 그런 투기적 인자가 피 속에 흐르겠어요. 제가 증권회사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해서 뭐 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냐 그런 논의를 할 때 너무 단타를 친다. 회전율이 높다. 이런 얘기 2000년대 초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한국 사람 왜 단타를 쳤겠어요? 90년대 내내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이 움직이니까 나는 거기 적응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그야말로 주가 지수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바이앤홀드가 되니 회전율도 떨어지고 또 뭐 적립식이라고 하는 좋은 투자 문화도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투자나 성공의 경험이 중요한데 예.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적인 자원이 너무 부동산으로 가는 게 저는 한국 경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을 막더라도. 근데 지금 주식의 양도 차익의 과세가 강화가 되는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돈 벌면 세금을 내야죠.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근데 우리가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는 안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부동산도 맞고 안 하던 걸 다시 또 강화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는 조금만 사더라도 다 대주주 평가를 받아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의 대형주가 뭐 한 100여 개 빼면 다 중소형주인데 그러면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 없는 겁니다. 네. 금융은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여유 있는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동산 시장을 좀 막기 위한 그 dak일성을 찾기 위해서도 돈이 나갈 수 있는 쪽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선순환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 쪽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전향적인 마인드가 예, 사실 뭐, 세 분 다 예. 공통적인 의견이신 거죠. 그래 좀 그 당시도 조금 미심쩍고 공허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우리 그 국가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할 때 그래도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규제의 대상 여기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일반 국민들 여기 얼씬거리지 말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건 좀 어쨌거나 제가 지금 초반에 오늘 예감이 그렇게 됩니다. 초반에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네요. 오늘 준비한 질문지가 필요 없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존리 대표님 근거 있는 낙관론자시죠? 우리 김영익 교수님 근거 있는 신중론자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주간전망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교수님이나 존리 대표님이나 어떤 철학과 어떤 투자 철학과 어떤 그 전략과 내년도 뷰를 갖고 계신지 벌써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경제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두 분 나오셨을 때 기존에 들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고 계신 와중에 우리 김 센터장님이 역할이 크신 거예요.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분 58년 개띠 동갑이시거든요. 저기 그 뭡니까 베이비 부머 초반 세대세요. 저는 저 베이비 부머 막내 63 토끼.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겠지만 지금 제가 70년 개띠로 가면 두 분이 이겼을 것 같은데요. 띠동갑이시구나. 띠동갑이시네. 저야말로 베이비붐의 정점이죠. 제가 102만 명 태어났으니까요. 같이 그렇구나. 70년대 그렇게 태어났어요, 많이. 71년생이 정점이고 저희가 대학 시험 볼 때 100만 명 보고 그랬죠. 58년 그럼 58년 개띠보다 더 많나요? 70년 개띠가? 71년생이 80만 명, 80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예, 그렇구나. 오늘 그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세대차를 느낄 수 있는 그 간극을 좁혀 주셔야 됩니다. 뭐 시장인데 뭐 세대차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님, 예. 작년에 2019년에 말입니다. 네네. 운영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제일 공략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과가 제일 좋았던 데는 어디십니까? 성과가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 펀드가 중국 펀드. 예, 성과가 좋았고요. 또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 쪽에 저희가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그런 총 그 망라한 펀드가 있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를 전 세계. 네네. 그게 제일 안정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도 한국 한 20% 투자하고 중국 뭐 유럽, 미국 골고루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그게 제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났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 제일 못했던 투자 분야는? 그때 저는 이제 약간 좀 1년 수익률은 저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게 실패했다 좋았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사이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평탄했고 그런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다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쌓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그런 그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점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수가 없고 실제로 주가가 어려웠죠. 근데 이제 IT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그 게임 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이 발휘될 수 있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지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한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그렇죠. 네, 뭐 네. 우리가 뭐 그 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카카오 같은 것도 사실은 전혀 있지 않았던 산업이잖아요. 또 게임 산업도 그렇고 이제 그런 기업이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 시장이냐,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냥 과거에 있던 그냥 조선업 이런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이냐.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게 좋은 부분인데, 전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편견.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주식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20년을 따져놓고 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벌었어요.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비교가 안 돼요. 그건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어요. 20년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약 150%에서 200% 올랐어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한 300% 올랐습니다. 근데 주식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만약에 지수로 따지면 그렇겠습니다만 투자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의 그 지론이신 주식은 샀다 팔았다가 아니고 이거는 모으는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어떤 바이앤홀드로 쭉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오랜 세월의 지수 상승분을 다 이렇게 누렸겠지만 아닌 말로 2007년 고점에 사가지고 2008년 그 아수라장에서 바닥에서 던지고 이러다 보면은 근데 그런 원리를 보면요. 네. 부동산도 샀다 팔았다 했어야죠. 부동산도 샀다 팔았다 했으면 아마 다 재미없었겠네요. 거지됐죠. 거지됐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작년 말에 12, 16 부동산 대처도 나오고 예. 뭐 그 전에 뭐 분양가 상한제도 나오고 뭐 913이었나요 등등 나와가지고 지금 예.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현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특히 12, 16은 아주 충격적인데요. 예. 뭐 나가지도 사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 이게 우선 예. 뭐 시장의 첫 반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는 그러면은 자금 측면에서 자금이 투자 차원에서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차원에서 그럼 증시의 호재로 봐도 될까요? 증시의 호재로 좀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에 그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우리나라 가계 통계를 발표했는데 네. 2018년에 부동산 비중이 67%였는데 작년에 70%로 오히려 더 올라버렸어요. 더 올라갔습니까? 예. 주식시장 상대적으로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저는 70%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각종 규제를 했죠. 네. 수요 측면에서 규제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금리 하락, 주식시장에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기업 아니면 가계 대출해 주죠. 네. 지금 기업들이 돈은 많이 쌓았는데 투자할 때가 투자할 별로 데가 없으니까 없죠. 돈을 안 빌려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가계한테 많이 빌려주는데 가계 대출을 상대적으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이 돌았는데 가게도 돈 덜 빌려 쓰고 기업도 돈 빌려 쓰면 그걸 유가증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우선은. 우선. 네, 그래서 예. 그 12 저치 나오고 나서 금리가 더 떨어졌거든요. 네. 네, 저는 그 기대가 앞으로 은행이 채권을 많이 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했는데요. 물론 그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은행도 주식 좀 더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은행도. 네, 은행들은 늘 그 리스크 관리를 우선히 해가지고 채권만 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998년에 일본 기업들도 자금 잉여주체, 가게도 자금 잉여주체 한다니까요. 네. 일본 은행들이 그 남은 돈 가지고 채권만 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0%였는데 나중에 32%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0%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샀으면은 일부라도 샀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금융시장을 보는 그 시각이 너무 일본하고 한국이 그 외국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를 돈이 일하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직도 투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별로 없고 대부분
그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 걱정, 그 다음에 원금 보장 이런 저는 일본이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전부 자기네 국채를 사고 그러니까 이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돈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경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그래서 그 악순환이 일본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이 지금 일본의 모델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부동산을 선회한다든가 그리고 계속 그 저성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어떤 새로운 산업에 투자가 돼 있지 않고 네. 그런 게 심각하죠. 그래도 그나마 일본은 그때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두 번째 QQE2라고 내놨을 때 QQE2야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날 같이 나왔던 후생성이 일본 연기금 GPIF한테 주식 비중 늘리고 채권 비중 줄이고 주식 비중 늘리고 해외 투자 비중 늘려라 해서 니케이도 한 번 더 날아가고 엔도 또 약세로 가고 했는데 그때 이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 GPIF 돈 많이 벌었겠거든요. 많이 벌었죠. 네, 네. 그리고 거기도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렸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정부의 축은 정부의 축대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의 자산에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은 거기서 철저하게 실패했죠. 일본의 그 노인층은 그 자기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거의 다 갖고 있었고 투자하는 걸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나라는 제가 볼 때 희망이 없죠. 예, 우리 또 예. 가게가 투자를 안 하냐 그러면 사실 자영업이 제 생각에 위험한 투자거든요. 자영업이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금융회사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있을 때의 지식이지 자영업을 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벌써 십수년이 된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여당에서 자영업의 라이센스를 주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탁소나 통닭주한테 라이센스를 주자는 겁니다. 이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내렸는데 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게 경제적 자원이 계속 레드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세탁소가 너무 많고 통닭집이 너무 많은 거죠. 네, 네. 그 자원이 들어가면 자원이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규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퇴직금 1, 2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가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그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 자영업 하는 게 맞는지라 그러면 제 생각에 확률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게 맞았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주식이란 게 위험 투자인 건 맞습니다. 잘못 선택을 하면 휴지가 될 수도 있는 네. 건데 약간 그걸 줄여줄 수 있는 게 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따박따박 기업의 성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그러면 예. 뭐 시세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인덱스는 성장률만큼 커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뭔가 투자자들이 그걸 좋아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한국 기업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너무 어려워진 기업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상장 제조업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같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갑니다. 뭐 이런 한계 기업들이나 네. 배당 못 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상당수는 그야말로 상장사지만 자본을 묵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보금액도 많고 투자도 안 합니다. 예. ROE도 낮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왜 자기들이 들고 있습니까? 배당으로 나눠줘가지고 주주들이 그걸 다른 걸 하는 게 결국 사회적으로 네. 측량을 늘리는 네. 것인데 예. 그래서 뭐 한국에서 그 배당에 대한 압박이 너무 기업을 좀 옥죄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은 배당 적게 준 건 저는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이죠. 봅니다. 그거 배당 그렇죠. 배당 성향 낮은 거는 항상 뭐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를 주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배당 성향이죠. 네, 예를 네. 들어서 회사는 굉장히 캐시는 엄청나게 많은데 배당을 안 주니까 계속 그 ROE를 깎아먹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ROE가 뭐 2%밖에 안 되는 거죠. 캐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니까 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슈만 잘 조정이 되면 한국 주식은 무지하게 큰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김선장님, 지금 작년 말에 해외 IB들이라 뭐 유수 기관들이 내놓는 2020년 전망의 컨센서스는 그동안 선진국 잘 달려왔다. 특히 미국은 아주 좋았다. 2020년은 이머징 쪽이 이렇게 좀 더 나을 것이다. 특히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꼽았거든요. 네,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보는 근거가 주로 뭐였죠? 제 생각에 이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이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네. 작년도 말에 OECD에서 만드는 것도 바닥을 친 것 같고 29개월 만에 살짝. 그렇습니다. 통계청도 그렇고 이제 순환적인 사이클로 보면은 좀 좋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거는 미국도 돌고 유럽도 도는데 그런 나라들은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미국 기업 이익 정체, 독일 기업 감익, 네. 일본 기업 이익 감익입니다. 네. 이제 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게 오른 이유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네. 경기가 무관하게 이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순환적인 사이클로 보면 올해는 경기가 어쨌든 업턴을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먼저 오른 시장보다는 조금 덜 오른 신흥국이 낫다라는 관측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 중국이 핀치에 몰리면서 신흥국이 대부분 중국 경제에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봉합이 되면 조금 좀 숨쉴 여유가 생기겠다는 것도 그렇게 있을 본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이익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30% 넘게 줄었는데 올해 뭐 한 26% 2020년 증액이 예상이 됩니다. 증액이 예상된다. 물론 뭐 애널리스트들이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향이 있긴 존재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이익이 들면 외환위기 때 나타났던 3년 연속 감익이거든요. 아하. 그럼 그럴 거냐라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경기가 턴하고 이익도 좀 늘어나고 또 가격 메리트도 있는 신흥국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턴하고 이익도 좀 늘어나고 또 가격 메리트도 있는 신흥국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머징 좋다. 그 중에는 한국도 따박따박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예. 그냥 걔들 말 듣고 쫓아가면 될까요? 예. 근데 저 IMF가 내년 뭐 세계 경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전망하는 작년에 3.0, 올해 3.4 보는데요. 선진국은 작년이나 올해는 1.7이다. 선진국은. 예, 근데 이머징 마켓 성장률이 올해 더 올라가게 보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이 더 좋다. 그리고 작년에 선진국 주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머징에서도 좀 국가별로 차별화는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머징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우리는 뭐 중간 정도 거의 선진일 시장이라고 경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그 러시아 주가 뭐 40% 어우. 이상 올랐고 브라질도 엄청 올랐고 그리스도 뭐 한 네, 40%. 중국도 올랐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못 오른 나라가 인도, 뭐 인도네시아, 네. 우리나라는 못 올랐고요. 네. 뭐 이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이머징에서도 또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머징에서도 예. 이머징에서도 제 생각에 이제 한국 주식 투자에 내재된 리스크는 뭐 그러니까 크게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나쁜 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조금 이제 반대의 움직임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선진 시장에 좀 많이 올라서 이제 글로벌 돈이 서로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뭐 한국이 원인 제공국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진 시장이 좀 심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 신흥국 쪽으로 이제 여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조금 밸류에이션도 비싸 보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회도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성장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황기업의 주주들만 지금 부자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 미국이 좀 잘 버텨준다 그러면 그냥 뭐 재미없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올해는 신흥국 쪽에 한국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직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뭐 우리 시장 보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도 선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연금 제가 자문위원 하면서 수익률이 뭐 29%다. 네. 미국 주식 투자죠. 그 너무 높다.
내년 뭐 작년 말에 하면서 내년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네. 미국 주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은 조금 지나치게 미국 경기에 주식은? 앞서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그 원인은 이제 그 패시브 전략이 네, 굉장히 네, 네. 인기를 받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린 예. 거죠. 그러니까 ETF나 이제 그런 이제 그런데 보니까 어떤 시가총액이 크고 그 거래량이 많은 쪽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펀더멘털 측정보다는 돈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이제 자전거가 가다가 스탑되게 됐을 때 거기에는 이제 여파가 나쁜 여파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계속 거고요. 밟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어떤 이유로 멈추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기업들이 살 때 아우 좀 비싸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버는데도 엄청난 시가총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 가치가 정말로 이게 맞는 가치인지 그게 이제 막 사니까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한국 주식으로 봤을 때 정말 몇 년째 그냥 주식에 형편없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가 정말로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주식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소외된 거죠. 저보다 시가총액이 큰 거에 돈이 몰리니까 ETF나 그런 거는 그러면 이 작은 회사지만 소외된 거예요. 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네.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의 그 시각이 언젠가는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이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한국은 이렇게 발전됐는데 왜 기업 지배 구조는 왜 거꾸로 가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그 현금도 많은데 왜 배당을 안 할까? 아까 배당 말씀하셨죠. 네. 배당을 왜 안 할까? 아니면 재투자를 왜 안 할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주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 기회도 많은 나라고 또 많은 기업들이 태어나야 되고 또 한국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되려면 주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주시장이 좋게 네. 하려면 네.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예.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많은 가계의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꽉 막혀 있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다 이제 막혀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늘 이렇게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으로 지목되는 그 뭐 낮은 배당 성향 이게 또 말씀하신 기업 지배 구조 늘 말만 나오지 개선이 안 되는 이 부분 또 노동 시장에 또 그 어떤 유연성이 유연하지 없죠. 못한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당장 내년에 이제 2020년에도 개선될 그거는 안 보이니까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될 것 같거든요. 또 재선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시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글쎄요, 뭐 저는 트럼프의 정책이 주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카드를 썼는데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보호무역이 정말 경제적 후생을 높이느냐? 그건 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논란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제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실물 경제라고 하는 메인스트리트와 금융시장 괴리가 너무 커진 거거든요. 네. 많은 나라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중국이 너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 팡이라고 하는 기업도 네.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은행이 맘대로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도 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물가가 안 올라갑니까? 임금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총량적으로 우리의 삶을 융택하게 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아주 노동 친화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존이 들어가면 그 인더스트리가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공포지수라는 게 만들어질 정도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원인 제공자를 트럼프는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보기에 따라서는 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공룡이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황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꺾일 것 같진 않고요. 다 살기 힘든데 그들의 주주들만 부자가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논의, 과세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타깃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지론, 우리 중국 가서 국부를 늘리자. 예. 2020년에 중국 하면 자빠질까요? 자빠져야 우리가 가서 주죠. 우선 저는 트럼프 예. 당선이 좀 힘들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AI가 전망했는데요. AI가 예,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2020년, 올해 올해. 2020년 1.6%. 저도 그 정도 이하 보고 있고요. 1.6. 예. 아. 2019년에 2.3% 네네. 성장했는데 주가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거품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먼저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중국에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예,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부실이 쌓였는데요. 네. 예,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저는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동안 투자해서 소비 중심으로 상당히 튼실한 성장을 앞으로 최소한 5년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중국 내수 1등 우량주 중심으로 사가지고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에서 지금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물건 만들어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돈 벌었는데요. 웬만한 물건은 중국이 싸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산하거든요. 예, 예, 저는 금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답변을 클리어하게 해주시죠. 중국 한번 자빠져야 그래도 기회가 오는데. 그냥 계속 여기서 현 수준에 머물거나 그냥 쭉쭉쭉 이렇게 리저너블하게 올라가면 상하이 주가 지수가 2008년 우리가 들어가기 예. 전에 6천까지 올라 1,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천 안팎에서 움직이고 예, 있는데요. 예, 저는 2천 근처까지 한번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중국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예. 저 대표님,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포텐셜, 대표님의 그 어떤 지론은 저도 많이 듣고 공감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못 받쳐주는 우리 정책이나 제도가 좀 안타깝고 그리고 저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증시에 대한 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제는 조금 그러면은 꿈틀하자. 체감 경기를 보나 뭐를 보나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꼭 시장이 꼭 그런 거하고 똑같이는 안 가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자 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아니죠. 유망한 데가 아니 저는 그런 기업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서 네. 전 세계의 그런 여러 민족이라든가 예. 이런 거 다 보지만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에요. 예. 예, 저는 왜 유태인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할까? 결국은 그런 그 금융 마인드가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근데 한국 사람이 저는 훨씬 더 그 유태인보다 저는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은 한국 사람만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만. 예, 한국 사람 스스로가 항상 나쁘다고 얘기해요.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은 뭐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링하거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건 다른 민족에서 보기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한국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금융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요. 금융교육을. 네. 학교에서 주식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많은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해야 되고 그 돈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스템에 어느 정도 실패죠. 개인 가정이 네. 빈곤층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노인층의 빈곤율 세계 1위고 왜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빈곤층이 늘어날 거에 대해서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의 25%가 공무원을 하겠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예, 그 깝깝한 얘기죠.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어릴 때부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런 큰 명제 하에 이제 법이라든가 네. 세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그런 기회를 보게 되고 많은 금융인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놀라운 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여대 MBA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금융 그 MBA를 폐쇄를 한대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죠. 수강 신청 자체가 주는구만요.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그게 이제 금융에 대한 불신, 금융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모르고 자꾸 육체적으로만 일하게 하는 것만 계속 배웠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면 인생이 끝난 걸로 착각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불편해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급한 거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지하게 좋은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네. 조금 이슈를 바꿔가지고 김 선장님 요즘은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어떤가요? 거의 저만 하더라도 아마 저 행시 출신들 저 국제금융 라인 가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이 사수들한테 처음부터 들은 건 그걸 거예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고로 우리는 환율이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되는 나라. 그게 국부에 유리해. 요새 우리나라가 원화가 즉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좋습니까? 약세가 좋습니까? 뭐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 제 생각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거든요.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내수가 약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네. 이제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 절상을 너무 쉽게 용인하고 수출이 망가졌습니다. 그랬죠. 자기들 1억 내수에 대한 자만도 있었고 근데 한국은 좀 외부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부로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서 물건은 싸게 많이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럼 시장을 우리로만 좁히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디플레 지향으로 일본이 가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뭐 논란이 매우 많습니다만은 뭐 환율 높으면 내수가 나쁘고 수출 대기업이 도움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한국은 어느 정도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수출 쪽에서 어떤 활로를 찾는 게 전 조금 올드바이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 환율 생각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예. 그거 그냥 우리 네, 시황쟁이들이 채권이나 이런 거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그것보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장기 투자들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살 때 이 기업은 5년,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뭐 특정한 헤지 펀드라든가 네. 헤지 펀드도 그렇게 단기는 아닙니다. 헤지 펀드들도 보통 한 투자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경쟁력, 예. 그다음에 경영진의 이제 매니지먼트 퀄리티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경영진의 자질. 그거 제일 중요해 보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기업과 이 기업을 매입해서 5년, 10년 갖고 있으면은 돈을 벌겠다. 그런 거지. 환율 때문에 내가 환율 때문에 요거를 좀 하면 좀 벌겠다. 그런 거는 거의 그 계산에 안 들어가죠. 그럼 말씀하시는 김에 네. 11월 달까지 그렇게 팔아제끼던 외국인들이 12월에는 또 왜 그렇게 또 샀습니까? 이제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판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MSCI 그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중국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었다? 한국 거를 좀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좀 그 반도체가 조금씩 꿈틀거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시장이 좀 너무 올랐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된 오랜 기간이 있었다. 그런 네. 이제 그런 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언제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얘기고요. 예. 거기에 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미국은 지금 100만 장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401k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주시장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나오고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사람도 고용하고 그게 선순환이 되는 과정은 네. 결국은 그 401k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시스템을 우리 국가도 진짜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꾸준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고 일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래서 그 열매를 같이 공유하면 저는 한국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그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다양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없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 전자, 뭐 철강 다 네.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골고루 세계적인 기업이 나온 나라는 사실 찾기 힘들거든요. 어느 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아주 그 하이텍 있다든가 또 홍콩은 전부 그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골고루 인더스트리가 발달돼 있고 다만 딱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발달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처지는 데가 금융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이거든요. 예, 네. 뭐 그 말씀은 예, 들을수록 시장이 뭐 은행주들 PBR이 0.4배 정도 되거든요. 은행주 증권도 PBR이 PBR이 0.4. 0.7배. 그러니까 자기 북밸류보다 많이 디스카운트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재적으로 시장의 그런 평가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환율 조금만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김학준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은 어느 정도의 당위론이었고 교수님 당위론이 아닌 전망 내지는 확률론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2020년 환율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접어들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달러 가치가 조금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올 하반기부터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미 정부가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원화는 올 하반기부터 상당폭 강세로 가리라 보고 있습니다. 1200원 한유라고 1200원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는 한번 있을까요?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중국 주식이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국이 조금 더 구조조를 하면서 중국 경제가 조금 더 불안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한 달러 환율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 BSI에서 우리나라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 중국 비중이 32%, 하하. 미국 비중 1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수출 의존도가 중국이 높기 때문에 중국 이하나 가치가 좀 저는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그때 우리 원달러도 1,2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지만은 네. 그거는 아주 일시적일 것이다. 네, 추세적으로는 저는 달러 약세, 원 이한 가치 상승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율은 뭐 이 소장님이 더 잘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들어서 뭐 이렇게 갑자기 우연 게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요새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요동친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의 트럼프로 통해서 그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죠. 거기다가 또 우리는 늘 이 북한 변수라는 게 그렇죠. 언제 또 네,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예.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질문 못 드린 게 있긴 합니다만 이제 클로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센터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서 2020년 앞두고 오늘 준비해 오셨던 말씀 중에 우리 시청자분께 아직 못 하신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정도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글로벌 투자는? 예, 이제 금융 자산에서 해외 자산이 국내 좀 투자는 너무 낮아서 국내 투자는 안 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홈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가장 잘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주식 사면 올랐는데 한번 장이란 걸 언제든지 베어마켓이 오는 거거든요. 네. 수습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장 몇 년간 재미없었는데 예. 다르게 해석하면 그럼 또 주식해서 얼마나 깨졌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변동성이 클 때는 강세장에도 코스피가 50%씩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2600 고점으로 하면 주식회사 인덱스로는 20%도 안 몰린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사실 주식으로 패가망신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 미래는 모르는 건데 뭐 인덱스란 게 나쁜 기업 빼고 좋은 기업 들어가니까 성장률만큼 올라간다고 치면은
제가 정말 배당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만 따박박 줄 수 있다면 네. 제 주변에 한국 주식 사라고 말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데 뭐 그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정도 봤을 때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배당 문제는. 네. 예, 대표님. 예, 저는 이제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 됐는데요. 예? 한국에 온 지 6년이 예, 됐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 게요. 기로에 서 있다. 예,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의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는 되고. 네, 그랬을 예. 때 이 사회적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층의 빈곤율이 월등하게 세계 1등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재산 관리라든가 그 젊어서부터 그런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떠한 다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육도 안 시켰고 본인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고 또 사회 시스템도 거기에 그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까 그 김한균 대통령님이 하신 거에 이어서 사람들은 변동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변동성과 그러니까 위험이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위험으로 착각하고 있죠. 아하. 그러니까 전부 자산이 원금 보장형에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게 개개인의 금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게 금융 문명 탈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친근하게 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이제 시작을 정말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라는 게 원금저축 보험이라든가 연금저축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1년에 4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고 근데 이런 제도를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이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펀드, 연금저축 펀드를 선물하는 거를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에요. 큰 돈, 아니 미국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들한테 물건을 사주지 말고 물건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줘라.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정말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금융이다. 그리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라.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 한국 희망이 많은 나라다. 근데 새해가 됐으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고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돈을 가르쳐주고 돈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교수님. 저도 그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임직원들 강의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은행에다 넣지 말고 당신 내에서 주식을 사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배당 투자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는 지난 2009년 이후 전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었어요. 근데 올 한 해 보면은 변동성이 좀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게 저는 아마 미국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변동성이 확대될 때 증권사들이 좀 주가지수 얼마 예측해놨습니다만은 변동성이 크니까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 그때 중국 주식 혹은 우리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다. 그래서 올해가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개인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확실히 존니 대표님 말씀하신 때는 뭐가 솟는 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솟는 게 느껴지고, 저도 이렇게 걱정을 많이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저로서는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고, 우리 김행 교수님 말씀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이게 무너진다의 끝이 아니고 그걸 갖다 기회로 삼으시라는 지론이시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안타까운 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훌륭한 국민, 상당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족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PBR, 은행주 0.4, 증권주 0.8. 우리나라의 PBR도 지금 1위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끌어가는 쪽에서의 조금 더 분발이 요구되고 변동성 커질 수 있는 한 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그 한 해로 2020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벽두에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 주간전망대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컨디션이 안 됩니다. 감기 걸렸네요. 아, 그러구나. 아니, 100만 시험을 쳤다고? 70년 때 100이 남았고요. 71년 때는 106만 원. 그래, 수학이 그래서